제2강 두 번째 강의를 맡은 김남일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단어와 규칙 가설, 즉 Words and Rules Hypothesis를 주장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하게 되며 그것에 대한 증거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Mental Lexicon, 즉 머릿속 사전이 아닌 우리가 쓰는 사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와 규칙 모델, 즉 Words and Rules Models를 주장하기 위해 실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어증은 뇌손상으로 언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이상이 생긴 경우 혹은 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생기는 언어 장애이며 이것은 병의 이름이 아닌 증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들의 특징은 문장에서 조사 등의 기능어를 생산해 말하거나 처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용어, 즉 content words를 이해하며 또한 청각 이해력은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천천히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실험해 보았더니 불규칙 과거형보다는 규칙 과거형에 더 어려워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Rules-Based Linguistic Activity의 기능을 하는 왼쪽 뇌의 정면 부분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유창성 실어증 환자들의 특징은 정상적 운율이나 발음을 유지하고 비교적 문법에 맞는 말을 하지만 어떤 때는 기능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과도 문법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문법적으로 복문과 같은 문장을 말하지만 내용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즉, 무의미 발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과거형 발화 실험을 하였더니 규칙 과거형이 불규칙 과거형보다 더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유창한 실어증 환자들은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와는 다르게 왼쪽 뇌 뒷부분이 손상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형태론적 규칙은 우리 뇌의 서로 다른 부분에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또한 단어와 규칙 모델, 즉 Words and Rules 모델에서 주장한 것처럼 불규칙 형태의 과거 시제와 같은 문법적 자질은 어휘 표제어, Lexical Entry를 통합하여 다른 단어들처럼 저장되어 있고 규칙 형태는 구와 문장처럼 규칙에 의해서 생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위니 학자가 2005년도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위 실어증 실험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실험의 양이 많지 않고 두 번째, 자주 쓰는 규칙형 과거 시제가 몇몇의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의 뇌에 미리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 실어증 실험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단어와 규칙 모델, 즉 Words and Rules 모델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에는 유전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단순 언어 장애와 윌리엄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단순 언어 장애, 즉 Specific Language Impairments의 경우 지적 기능의 결함이 없고 뚜렷한 신경전 손상이 없으면서 언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발화 시 다양한 굴절 형태소를 빼고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윌리엄스 증후군은 출생아 2만 명 중에 1명의 빈도를 보이며 7번 염색체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희귀한 유전 질환입니다. 외형상 특징으로는 두툼한 입술, 긴 인중, 크고 벌린 입, 쉰 듯한 목소리, 협골 형성 부전에 의한 작은 볼, 부은 듯한 눈두덩이 등이 있으며 그중 80%가 심장과 혈관의 기형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사회성은 보통 범위이며 운동 제어와 공간 인지 능력은 지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형 발화 실험을 해보았더니 단순 언어 장애 참가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규칙형 동사의 굴절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종종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규칙 동사의 사용에는 규칙형 동사보다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유발화 실험에서도 그들은 동사에서 규칙형 과거 시제를 빼서 발화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윌리엄스 증후군 실험 참가자들은 정확한 규칙 과거형 시제를 사용해서 유창한 문장들을 말하였으나 불규칙 과거 시제 발화에는 문제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불규칙 과거형의 예를 들어서 불규칙 동사인 for가 같은 단어에 ed를 붙이는 등의 발화가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결론은 이런 유전적 이상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장애들은 뇌의 서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즉, 형태론적 규칙은 우리 뇌의 서로 다른 부분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는 가설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어와 규칙 모델, 즉 Words and Rules 모델을 주장하기 위해 Pleasanton Imithemography, 즉 양전자 단층 촬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양전자 단층 촬영은 양전자 방출을 이용하는 핵의학 검사 방법 중 하나로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결합한 의약품을 체내에 주입한 후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를 이용하여 이를 추적하여 체내 분포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 검사를 이용해서 규칙 과거형 굴절형 동사와 불규칙 과거 시제가 뇌의 어느 부위에 작동하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서로 다른 부위가 작동한다면 이것은 Words and Rules Hypothesis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1996년 제거레이 실험에서 규칙 과거 시제 굴절형 동사를 읽을 때와 불규칙 과거 시제를 읽을 때 양전자 단층 촬영, 즉 PET 검사 결과 뇌의 다른 부분이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영상화 연구들에서도 제거레이 실험과 비슷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반면 2006년 스톡홀과 머런츠의 연구에서는 Words and Rules Hypothesis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들은 불규칙 과거 시제는 전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근인 root와 불규칙한 형태인 irregular form이 각각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를 조금 더 일찍 처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심성어휘집, 즉 mental lexicon의 구성에 대해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매우 흥미롭기도 하지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XYZ가 붙어있는 이것은 정말로 단어일까요? 형태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 어떤 언어에서 XYZ가 붙어있는 것이 단어 형성 규칙, 즉 Rules of Word Formation에 맞춰 만들어졌다면 XYZ는 단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치 reprise처럼 사전에도 없는 이 단어들을 Word Formation의 규칙에 맞췄기 때문에 단어라고 부를 것입니다. Rules of Word Formation은 우리가 쓰는 사전과 가장 구별되는 mental lexicon입니다. 우리가 이 규칙을 알고 있으므로 사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전부 다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Rules of Word Formation을 이용해서 우리는 형태소로부터 새로운 수많은 단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른 챕터에서 다양한 규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몇 세기 전부터 사전 편찬자들은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사전들은 기존에 있는 사전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삭제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창기 사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이전에는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전이 출판되었으며 초기 17세기까지는 영어로 쓰여진 단일어 영어 사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604년 로버트 카드리가 A Table Alphabetical of Hard Words라는 최초의 한계 국어 영어 사전 Monolingual English Dictionary를 출판하였습니다. 이 사전의 표제어 수가 2543개의 단어로 작은 8절판의 책으로 출판되었으며 1617년까지 4판이 인쇄되었습니다. 이 사전에서 확립되어진 어려운 hard 단어를 쉬운 단어로 풀이하는 정통은 17세기 말까지 이어져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존슨의 딕셔너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존슨의 사전은 초판이 1755년에 42,773개의 표제어를 실은 두 권의 2절판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놀랍게도 7년간 존슨 혼자서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전이 기존의 사전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저자인 존슨이 최고의 문장가로 생각했던 1580년대부터 1660년대의 작가들의 실제 예문을 인용하여 표제어 항목에 나열한 점입니다. 그가 최고로 여겼던 작가들의 활동 시기가 사전이 출판된 당시 시기와 약 100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나오는 단어나 어법이 사전이 출판되었을 때의 그것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존슨이 작가의 글을 인용할 때 원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과 편견을 넣어 조금씩 수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 사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트롤미담 단어의 뜻은 존슨이 전혀 알지 못했으며 horse, 즉 말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존슨은 pastern 이라는 단어가 말의 발목 부분이지만 말의 무릎이라고 설명해 놓는 오류 등을 범합니다. Webster's Dictionary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28년 웹스터는 존슨의 사전을 모델로 삼고 있지만 최고의 미국 작가의 글을 기초로 하고 미국 사상과 정치성을 담은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를 출판합니다. 웹스터 사전의 서문에서는 새로운 제도, 법률, 관습을 가지고 태어난 미국은 영국인에게는 생소한 새로운 영어를 필요로 한다고 그 출판의 정당성을 밝힙니다. 이 사전은 영국에서 벗어나 언어와 문화적 영역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웹스터는 어원학, 즉 etymology에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사전적 정의는 뛰어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간행된 존슨의 사전에 비해 정의를 비롯한 설명이 간단하다는 게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ED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78년에 옥스퍼드 대학의 오라젠든 출판사는 제임스 머레이와 10년 내에 사전을 완성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Oxford English Dictionary를 완성하는 데는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사전은 1982년부터는 전산화 작업을 준비했으며 현재 제3판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3판은 프린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출판사가 언급하였습니다. 이 책은 특히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편찬되었습니다. 그것은 common words, literary words, colloquial words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common words는 즉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것에는 mother과 dog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literary words, 즉 문학에서의 언어를 나타냅니다. 그것에는 전능한 이라는 뜻이 omnipotent,와 이단의 이라는 뜻을 가진 heretical,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lloquial words, 즉 거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만 나타나는 언어를 말합니다. 예시로는 더러운 이라는 뜻이 grubby와 화가 난 이라는 뜻이 mad가 있습니다. 이 사전은 영문학과 영어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백과사전의 성격을 지닌 참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전은 모든 영어 단어의 역사, 어원, 최초로 쓰인 연도, 시대별 이형태, 시대별 및 의미별 용례 등을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사전들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Modern Dictionaries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사전들이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완본 사전, 대학생용 사전, 어린이용 사전, 그리고 전문 분야 사전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인쇄 종이의 크기에 제약이 있지 않은 온라인 사전이 널리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온라인 사전은 새로운 단어를 비교적 빨리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코퍼스를 이용해 사전 편찬자들이 사전을 편찬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코퍼스를 이용해서 만든 사전들은 실제 사용되는 언어 자료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코퍼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전에 비해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코퍼스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에 대한 그 신뢰성의 정도는 사전마다 다 다릅니다. 최근 사전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전은 사진 편집가에게서 편집되지 않은 윅셔너리라는 사전입니다. 이 사전은 다언어 사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는 모든 언어의 낱말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즉 Introducing Morphology의 저자는 사전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아닌 fake word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fake word가 실제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asquibalience와 같은 단어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찾을 수 없지만 이 단어는 2001년 옥스퍼드 미국 사전에 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뜻은 공식적인 체급의 고의적인 happy를 뜻한 그럴듯한 명사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는 편집자 중 한 명인 크리스티안 리든버그가 사전의 도용자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가짜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페이크 월드도 리얼 월드가 되어 있을지 저자도 확실하지 않다고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전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사전들도 영어 사전처럼 개인들이 만들기 시작했으며 개인의 방식 및 취향대로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맨틀린 중국어 사전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인도 유럽어족의 사전과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의 사전이 알파벳 순서대로 사전을 정리했다면 중국어 사전에서는 부수 등으로 단어를 찾게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나라들의 사전에서는 영어 사전들에 비해 적은 양의 복합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언어의 규칙 단어 변화가 예측 가능하고 복합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면 따로 사전에 다 기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언어에서 복합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기입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사전은 영어 사전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지금까지 저희 팀이 만든 2강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